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수단을 구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시대와 공간과 상관없이 활동 지출을 통해 생존수단을 확보합니다. 활동 지출을 거래하여 생존수단을 얻죠. 따라서 이상 국가에서의 활동 지출의 가격 산출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요. 활동 지출의 가격을 산출 방식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각각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의 경우 구체적 질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구체적 질을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에는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누구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인간들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천차만별이죠. 오랜 기간 노력을 해야지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도 있죠.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키는데 사무직 활동이나 육체적 노동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무직에 필요한 기술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어렵게 익히는 기술이 있을 것이며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에도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낮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겠죠.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도 사회적 속성을 지닙니다. 문자만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 중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문맹률이 80%에 이릅니다. 한국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글자만 알아도 대우를 받았죠. 높은 기술을 지닌 인간으로 그래요.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죠. 또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으나 현재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젊은이들의 경우 컴퓨터 사용 기술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만 알아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안 그렇죠. PC가 막 유행할 때는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만 있어도 뛰어난 기술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어요. 그래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돈을 벌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제학, 법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과 같은 지는 누구나 획득할 수 있지만 깊이 있어서는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들은 특정한 수준을 요구하며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직업에서 요구하는 즉 기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인간들만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은 주로 선천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른 인간들에 비해 육체적 조건이 좋거나 이해력, 암기력과 같은 지능이 매우 뛰어난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보통 스포츠로 크게 성공하는 이들은 육체적 조건이 좋죠. 그래요. 또 지능이 아주 뛰어난 인간들도 있죠. 그러한 인간들은 적합한 기술 획득에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데 육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은 스포츠에서 두각을 보이며 지능이 뛰어난 인간들은 학문 영역이나 예술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신금의 경우 절대자와 함께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용 가능하며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금을 인지하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가능하기에 인간이라면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획득할 수 있는 기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활동 지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활동 강도가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활동 지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기술, 활동 강도. 기술은 숙련도하고 합칠 수도 있겠죠. 숙련도도 가격을 미치는 요인이 돼요. 기술하고 숙련도를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기술을 지니고 있다 해도 숙련도가 뛰어나면 그래요.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는 집중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1시간을 일하더라도 1시간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 또한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활동 지출의 가격은 기술의 전문성 정도와 그래요. 숙련도는 기술이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숙련이 뛰어난 기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활동 강도의 정도에 따라 시간당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활동하는 시간들을 합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전문성 정도를 X라고 하고 활동 강도를 Y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할 경우 활동 지출 가격 지표는 XYT가 됩니다. 그 지표를 먼저 구하죠. 적정 임금을 P라고 할 경우 활동 지출 가격은 P XYT가 됩니다. 그렇죠. 지표를 곱하면 되겠죠. 활동 지출을 하고 얻는 대가는 활동 지출 가격과 적정 임금 중 큰 값이 됩니다. 근데 활동 지출 가격 지표가 1 미만이에요. 그러면 적정 임금 이하가 나오겠죠. 그러면 적정 임금을 지급해라. 공직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국가에서는 활동 지출 가격 산출에 이외 다른 요소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시기에 의해 구해진 활동 지출 가격을 가격과 별도로 가치라고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경제학은 육체적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치 규정은 노동기술, 노동강도, 노동시간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물론 이는 불완전하고 그릇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의 지적 수준으로 이 정도 포착한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 이거는 예전에 경작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점유에 앞서는 초기 미개의 사회 상태에서는 여러 물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의 비율이 이러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정이었던 것 같다. 에덤 스미스의 국분에 나오는 거죠. 그 생산에 보통 2일분 또는 2시간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물이 그 생산에 보통 1일분 또는 1시간분 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2배의 가치를 가져야 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요. 그래요. 시간을 보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 임금을 결정한다. 만약 어떤 종류의 노동이 다른 종류의 노동에 비해서 더 고된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찬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활동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곤란의 정도가 심한 노동의 1시간분의 생산물은 가끔 곤란의 정도가 적은 노동 2시간분의 생산물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약 어떤 종류의 노동이 보통 이상의 기능과 창의를 필요로 한다면 일종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서 가지는 존경은 그 노동의 생산물의 그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시간에 상당한 가치 이상의 것을 부여할 것이다. 요인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곤란의 정도를 활동 강도에 대응시키고 기능과 창의를 기술에 대응시킬 경우 논리 구조에 있어서 애덤 스미스의 가치에 대한 개념은 활동 지출 가격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수식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현실에 적용 가능하게. 이상 국가에서의 공직의 봉급 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 지출 가격 산정 방식에 입각합니다. 공적 영역 기능 수행이나 사적 영역 기능 수행이나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은 없으며 어느 것이나 장점이나 단점은 있는 법이며 사회에 모두 필요한 기능이니 봉급에 보태질 것도 없으며 감해질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상국가에서 발견되는 불변 형식인 자비와 사랑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 정책은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진리에 입각한 복지 정책 그 정도 되겠죠.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란 것은 공적 영역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 모든 국민들의 소득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거두어 보관 기능을 위해 비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쓰면 됩니다. 보관도 필요하죠. 항상 안 좋은 일 발생하잖아요. 그때 써야 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한 것이죠.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가 정의이니 정의에 입각하자면 세금을 통해 자비와 사랑 정책을 위해 쓸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복지하라고 타인을 위한 복지를 하라고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복지 기능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좀 이 말은 그래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고대 정부로 해서 복지 기능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기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그러진 정의만 바로잡더라도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현 시대와 같은 복지는 고대는 없었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죠. 유상으로 빌려주는 일은 있었죠. 어려울 때 빌려주고 그래요. 손실 안 날 정도의 이자를 거두고 근데 악용되면 이제 이자를 많이 부과했죠. 그러한 복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손실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이자만 받고 저리로 어려울 때 빌려주는 행위. 그래요.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현 시대에서도 현 시대에서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상 국가라고 할지라도 재산이 없고 활동 지출로 살아가기 힘든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자영인이 될 수도 있으며 사업을 통해 재산을 탕진하였는데 이미 늙어버려 활동 지출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부양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했는데 이미 늙어버려 활동 지출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며 고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국민들이 자비와 사랑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사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적정 소득까지 보장해주고 직업까지 100% 공급해주는 이상국가에서 기업 소유자로 살아가든 근로자로 살아가든 공직자로 살아가든 예술가로 살아가든 인간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단지 각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는 게 정부인 거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그래요. 경쟁력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직접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세금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없고 활동 지출을 통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마련한 뒤 어떠한 방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적 영역이라고 하여 수입원이 세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전기, 통신, 철도, 항만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의무가 정부에는 존재합니다. 정부에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정부도 사업할 수 있죠. 정부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니 그 와중에 가격을 떨어뜨리면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강화하면 그래요. 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또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고자 하는 인간들이
인간들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들이 큰 자금으로 임의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집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산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방식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하여간 자비와 사랑 정책의 가치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석이 있죠. 세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회전체 소득이 커지면 거두는 세금 역시 커진다. 그러한 자금 역시 자비와 사랑 정책에 투입할 수 있다. 그렇죠. 세율은 같은데 국민들이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면 정부에도 남는 자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래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상을 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니 자비와 사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서는 사용하는 방식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낭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떠오르는 방법이겠죠. 이거를 쓸 때 숙소, 의료시설, 식당, 레저시설 등을 한 군데로 직결시킵니다. 그러면 타운이 형성되어 생명활동을 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게 되며 인간들 간의 우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그러한 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타운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들은 개인별 비용을 계산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임의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그것을 허용할 경우 자비와 사랑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가치를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자비와 사랑의 대상을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자비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자비와 사랑 정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운 내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원하는 명칭을 붙여 시설물을 만들거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하여 타운의 순환 크기를 결정하여 정책을 시행하면 가난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국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복지 정책을 쓰는데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한답시고 적자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다 국민들이 또 부담해야 되니까. 포퓰리즘으로 입각해서 복지 정책을 쓰다가 망한 국가는 많죠. 진리에 입각해서 복지 정책도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이 자비와 사랑 정책을 누릴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자비와 사랑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국가 전체적으로 유유분에 의존하기에 대가 없이 받을 만한 사역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엽다고 여길 만한 인간들에게 쓰이는 것이 자비와 사랑 정책의 지위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요. 다음으로 태극금화 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산란자 신치야. 깨달음을 얻을 때 방해가 되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했어요. 깨달음이란 것은 어떤 간에 신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죠. 어떤 간은 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래요. 오만 생각이 다하는 일은 신이 달리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오만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신이 달리는 것이다. 신이 이곳저곳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근데 이제 뭔가요? 역수작용에 의해서 여기저기 달리는데 신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침자 신미청냐. 혼침은 어떤 것이냐. 멍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이 맑지 않은 것이다. 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산란 이치 혼침 난의.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것은 고치기가 쉽지만 혼침 난의. 혼침은
멍해지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요? 역수작용에 의해서 오만 생각이 다 나더라도 신이 한 군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이 있긴 있는 거죠. 머물기만 하면 치료가 되잖아요. 하지만 혼침, 멍해지는 것은 신이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병에 비유하자면 유통유양자, 약지 가야 통증이 있고 가려운 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다쳤는데 통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침 즉 삼목 불인지 증야. 멍해지는 것은 마비가 되어 감각이 사라지는 증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치면 아프거나 가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사라졌으니까.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이 거의 사라진 상태 혹은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래요.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